2002년 9월 전라도 영산강 마이너스 안개 속으로 사라진 마을 사람들. 그날 이후 마을은 지도의 한 조각처럼 사라졌습니다. 2002년 9월 18일 새벽 전라남도 영산강변의 작은 마을에서 13명의 주민이 한순간에 증발했습니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한 가족 전체가, 때로는 이웃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집단 실종. 이 두 단어만으로도 충분히 섬뜩한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은 채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집단 실종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 영상이 끝까지 당신의 호기심을 붙잡는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지금부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그날의 진실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사건이 발생하기 하루 전인 9월 17일부터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이날 오후 6시 마을 회관에서는 평범한 모임이 열렸습니다. 추수철을 앞두고 벼 배기 일정과 공동 작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확정된 기록에 따르면 마을 주민 대부분이 참석했으며 특별한 이상 징후는 없었다고 합니다. 회의는 오후 8시경 마무리되었고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오후 9시 40분 마을 이장이었던 김동현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습니다. 인근 상점에서 담배를 사던 그의 모습이 상점 주인의 증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이 실종자 중 누군가의 마지막 확실한 목격담이었습니다. 그 후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는 그 누구도 마을 주민들의 모습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운명의 9월 18일 새벽이 밝았습니다. 오전 5시 30분 영산강에는 평소보다 짙은 안개가 깔려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고기잡이를 나온 어부들은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강변 쪽에서 흐릿한 그림자들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안개가 너무 짙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추정 목격담으로 분류되었지만 시간상 매우 중요한 단서로 여겨졌습니다. 오전 7시 첫 번째 이상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마을 아이들 중 누구도 학교에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담임 선생님들이 연락을 취해 보려 했지만 집 전화가 받아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지각이나 결석으로 생각했지만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이상했습니다. 오전 8시가 지나도록 연락이 닿지 않자 학교에서는 마을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오전 10시 학교 관계자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 목격한 광경은 소름 끼치는 것이었습니다. 집집마다 인기척이 전혀 없었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대부분의 집 대문이 열려 있거나 완전히 잠기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마치 급하게 나간 듯한 흔적이었지만 그렇다면 어디로 간 것일까요? 오후 1시 마침내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사라졌다는 신고였습니다. 처음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과장된 신고라고 생각했지만 현장에 도착한 후에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총 13가구에서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든 구성원이 사라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현대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집단 실종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수색작전의 전개. 경찰 신고 접수 후 불과 2시간 만인 오후 3시 본격적인 수색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지역 경찰서 인력만 투입되었지만 사건의 규모가 파악되자 곧바로 광역수사대와 소방서, 그리고 인근 부대의 병력까지 동원되었습니다. 2002년 당시는 드론이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헬기와 수색견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수색 방식이 동원되었습니다. 첫 번째 수색 지역은 영산강 일대였습니다. 집단 투신이나 사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었습니다. 강 상류부터 하류까지 수중 수색팀이 투입되어 강바닥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의복 조각 하나, 개인 물품 하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물살이 빠른 구간도 아니었고 수심도 그리 깊지 않았던 터라 만약 누군가 빠졌다면 분명 흔적이 남았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수색 범위는 마을 뒤편 야산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혹시 집단으로 산으로 향했을 가능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수색견들이 마을에서 시작해 산자락까지 후각 추적을 시도했습니다. 놀랍게도 수색견들은 각 집에서 출발한 냄새를 따라 마을 어귀까지는 추적했지만 그 지점에서 모든 냄새가 끊어졌습니다. 마치 그 지점에서 모든 사람이 공중으로 증발해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몇 가지 기이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김동현 이장 집 거실에는 전등이 켜진 채로 있었고 식탁 위에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다 만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밥솥에는 갓 지은 밥이 있었고 된장찌개는 끓다가 불이 꺼진 상태였습니다. 마치 식사를 준비하던 중 갑자기 어딘가로 나간 것 같았습니다. 박영순 할머니 집에서는 빨래가 마당에 널어진 채로 있었습니다. 전날 밤에 빨아둔 것이 아침 이슬에 젖어 있었는데 할머니의 성격을 아는 이웃들은 할머니가 빨래를 그냥 두고 어딘가 갈 사람이 절대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가장 섬뜩했던 것은 발자국의 흔적이었습니다. 마을 어귀 흙길에서 여러 사람의 발자국이 발견되었는데 이 발자국들은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인도를 받아 한 방향으로 걸어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발자국이 이어지다가 안개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정확히는 강변에서 약 50m 지점에서 모든 발자국이 흔적도 없이 끝났습니다. 수사관들은 이 지점을 여러 번 확인했지만 그 너머로는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흘 밤낮을 계속된 수색 작전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생존자도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백 명의 수색 인력이 투입되었지만 결과는 허무했습니다. 사람이 13명이나 한꺼번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언론 보도와 사회적 파장. 사건 발생 사흘 후인 9월 21일 지역 방송국에서 첫 보도가 나갔습니다. 영산강변 마을 주민 집단 실종이라는 제목의 뉴스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지역 뉴스로 다뤄졌지만 사건의 기이함이 알려지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9월 23일에는 주요 일간지 사회면에 영산강 마을 사람 13명 흔적도 없이 사라져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언론의 보도 방식은 사건을 더욱 미스터리하게 만들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추측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초자 연적 현상의 가능성을 제기했고 다른 언론에서는 조직적인 대규모 범죄를 의심했습니다. 또 다른 추측으로는 집단적인 계획, 이주설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추측들은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가장 센세이션을 일으킨 것은 한 주간지의 기사였습니다. 영산강 삼각지대의 저주라는 제목으로 과거 이 지역에서 일어났던 다른 실종 사건들과 연관지어 보도한 것입니다. 비록 과장된 면이 있었지만 이 기사는 사건을 전국적인 화제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영산강 일대를 저주받은 땅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언론 보도의 파급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전국의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강가에 보내지 않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영산강 유역의 다른 마을들에서는 밤에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었습니다. 관광객들도 이 지역을 피하기 시작했고 지역 경제에도 타격이 가해졌습니다. 사건 자체보다 사건에 대한 공포가 더 큰 파장을 일으킨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언론의 과도한 추측 보도를 자제하라는 요청을 했지만 이미 사회 전반에 퍼진 불안감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사람들의 궁금증과 두려움은 계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론이 만들어낸 미스터리의 프레임은 이후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가족들의 절규와 기다림. 실종자 가족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확인된 실종자는 총 13명이었고 이들은 5가구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김동현 이장의 부인 정순희 씨는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담배 사러 나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안 들어와서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친구들과 술이라도 한잔 하는구나 생각했죠. 박영순 할머니의 며느리였던 이미경 씨의 증언도 가슴 아팠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생 새벽 오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밭일을 나가셨어요. 그런데 그날은 아침이 되어도 소식이 없더라고요. 방에 가보니 이불이 개져 있고 옷도 갈아입은 흔적이 있었어요. 분명히 일어나서 어디론가 나가신 것 같은데.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아이들의 실종이었습니다. 최민수 군은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그의 고모는 민수가 그날 저녁에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수학 문제집을 펼쳐놓고 연필도 그대로 있고 지우개도 그 자리에 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책상은 가족들에 의해 그날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자발적으로 수색대를 조직했습니다. 경찰의 공식 수색이 끝난 후에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영산강 일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라도 알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실종 일주일 후부터는 매일 저녁 강변에서 촛불을 밝히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들의 심리는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갔습니다.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과 이미 죽었을 것이다라는 절망이 교차했습니다. 정순희 씨는 남편 방에 불을 계속 켜두고 있어요. 혹시라도 돌아올 때 어둡지 않도록. 아직도 돌아올 것만 같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차라리 시신이라도 찾아주세요.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모른다는 게 가장 괴로워요라는 절규도 내뱉었습니다. 가족들의 고통은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농촌 마을에서 한꺼번에 여러 가구가 사라진다는 것은 공동체 전체의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남은 사람들도 언제 자신들에게 같은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결국 몇 달 후 남은 주민들까지 하나둘 마을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나타난 반전 단서. 사건 발생 1년 후인 2003년 9월 예상치 못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영산강 하류 약 15km 지점에서 낡은 나무배 한 척이 발견된 것입니다. 평소에도 버려진 배들이 종종 떠내려오는 곳이었지만 이 배는 달랐습니다. 배 안에서 물에 젖어 일부가 훼손된 수첩 한 권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첩의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물에 오래 잠겨 있었던 탓에 글자를 알아보기 어려웠지만 겨우 몇 줄의 글씨를 판독할 수 있었습니다. 수첩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는데 그중 일부는 2002년 9월 중순의 날짜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중 하나가 9월 17일로 추정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첩에 대한 정밀 감식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물에 오랜 기간 잠겨 있었던 탓에 지문이나 DNA 같은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수첩의 종이 재질이나 펜의 종류 등으로 볼 때 2002년경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수첩 안의 글씨체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 쓴 것으로 보였습니다. 가족들은 이 수첩을 보고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동현 이장의 부인 정순희 씨는 남편 글씨 같다고 했다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라며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워낙 훼손이 심해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다른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희망과 의혹이 동시에 들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욱 의문스러운 것은 수첩에 기록된 내용이었습니다. 판독 가능한 부분에는 일상적인 메모들이 적혀 있었는데 그 중에는 새벽의 안개라는 글귀도 있었습니다. 혹시 실종 당일의 상황을 미리 예견한 것은 아닐까라는 추측도 나왔지만 농촌에서 날씨에 대한 메모를 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 수첩의 발견은 오히려 더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만약 실종자 중 누군가의 것이라면 왜 하류에서 발견되었을까요? 그들이 정말로 강으로 향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증거를 남긴 것일까요? 수첩은 결정적인 증거로 확정되지 못했고 오히려 사건을 더욱 미궁으로 빠뜨렸습니다. 단서는 나타났지만 진실은 더 깊은 안개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20년이 흐른 현재의 상황. 2025년 현재 사건 발생 후 23년이 흘렀지만 영산강 집단 실종 사건은 여전히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공식적으로 사건을 종결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인 수사는 오래전에 중단된 상태입니다. 새로운 증거나 목격자가 나타나지 않는 한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 마을이 있던 자리는 지금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농지 정리 사업과 강 정비 사업을 거치면서 옛 마을의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을터 일부는 현재 영산강 생태공원의 일부로 편입되어 관광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공원 한쪽에는 작은 추모비가 세워져 있고 가끔 실종자 가족들이나 사건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와 헌화를 하곤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해 왔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집단 심리의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작은 농촌 공동체에서 강한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 있다면 집단적인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는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지질학자들은 영산강 유역의 환경적 변수에 주목했습니다. 이 지역은 예로부터 안개가 자주 끼는 곳이었고 강의 지형도 복잡했습니다. 혹시 자연현상이 사람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집단 실종을 설명하기에 부족했습니다. 범죄학자들은 조직적인 범죄의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인신매매나 강제 이주 등의 가능성이었습니다. 하지만 13명의 사람을 한꺼번에 납치하고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더욱이 농촌의 가난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런 범죄를 저지를 이유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초자연적 현상을 믿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영산강 미스터리에 대한 다양한 추측과 가설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UFO 납치설부터 시공간 이동설까지 과학적 근거는 부족하지만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날의 질문은 대답을 거부합니다. 13명의 사람들은 과연 어디로 간 것일까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답이 없는 질문들이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다시 안개와 강물의 이미지로 돌아가 봅시다. 2002년 9월 18일 새벽 영산강에 깔린 짙은 안개는 13명의 사람들과 함께 거쳤습니다. 그리고 23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안개는 매년 가을이면 다시 강을 덮지만 그 안개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아직도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것일까요? 과학과 기술이 발달한 현대에도 여전히 미스터리는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찾지 못한 합리적인 답이 있는 것일까요? 2002년 9월 영산강은 사람들을 삼켰고 23년이 지난 지금도 그 비밀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까요? 아니면 이 미스터리는 영원히 안개 속에 묻혀버리는 것일까요? 당신이 본 진실은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우리 곁에 남아있는 미스터리들을 하나씩 찾아가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위해 구독과 알림을 켜두세요.